작년 말쯤 비조정지역 택지지구에 5밀인 전용 8사 기준 아파트 청약이 당첨됐습니다. 갓 사회초년생이라 얼떨떨한 마음이었습니다. 모아둔 돈은 없지만 청약 당첨이 되니 기쁘더라고요. 그 덕에 더더욱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중도금 시작이고요. 중도금이 끝나면 주담대를 70%까지 받아서 총 3억 중 2억 1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9천만 원 잔금은 신용대출로 치르려고 했는데 부동산 잡으려고 이런저런 규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제 질문은 DSR 규제가 비조정 지역까지도 영향을 받을까요? 내년부터는 2억 대출 초과 시 40%까지만 대출이 된다고 하는데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모아둔 돈은 없는데 작은 정보라도 좋으니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화면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카페인데요. 카페에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 여기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쪽에 게시판이 이렇게 쭉 있고 여기에 이제 내 집 마련 전세 질문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이 게시판에다 이제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간단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여러분들 DSR 규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DSR 규제가 일단 말도 어렵고 내용은 더 어려워.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막 뭐 또 시간별로 또 단계가 있고 막 뭐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엄청 복잡하고 이러거든요. 제가 그걸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질문하신 분은 전주부리니님은 본인이 비규제 지역 택지지구에 있는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나왔던 그 DSR 규제는 뭐냐면 7월 이후에 대출 신청일 기준입니다. 이거는 7월 이후에 대출 신청이 들어오는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SR이라는 규제를 강화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좀 복잡하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DSR이 뭐냐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원리금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차주의 상환 능력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당신 돈 갚을 능력 됩니까?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내 소득을 분모로 하고 그 위쪽의 분자를 내가 갚아야 되는 대출의 원리금 전체 합산액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율이 나올 거잖아요. 그게 40%가 넘어가면 대출을 40%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해주지 않겠다. 이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의 소득이 5천만 원이에요. 연소득이 5천만 원인데 그 사람의 DSR이 40%라는 거는 그 사람이 1년 동안 갚는 그 전체 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자, 대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내가 부담해야 될 원리금 합산 상환액은 커지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득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일 때 대출 갚아야 될 게 2천만 원인 거랑 3천만 원인 거랑 3천만 원일 때 그 대출이 부실화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규제하겠다는 게 이 DSR 규제입니다. 대충 이제 느낌 오시나요? 네. 자, 그러면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지금 분양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럼 나는 분양받을 때는 담보대출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DSR 규제가 없었으니까 물론 있긴 있었지만 지금처럼 차주별로 돈 빌리는 사람별로 모두 40%를 채워야 되기는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화됐으니까. 근데 내가 분양받을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냥. 근데 갑자기 이 규제가 나온 거죠. 내 입주하기 전에. 그럼 이제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대출 신청일 기준이면 이 집 다 이제 완공되고 내가 입주 때 담보대출 신청하면 나 DSR 걸리면 어떡하지? 나 그럼 이 집 입주 못하나? 이제 이런 걱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엄청 많아요. 예, 이게 이 DSR 관련 규제의 뉴스를 들어가 보면 댓글에 다 막 나 분양받았는데 막 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집 뭐 남한테 넘기라는 거냐. 근데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 분상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전월세도 못 줘. 예, 내가 무조건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일단 이 규제의 범위를 먼저 아셔야 돼요. 범위는 규제 지역에만 해당돼요. 규제 지역. 규제 지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지역. 조정 지역.
이렇게만 해당이 되고 이 전주 부리님께서 이제 분양을 받으신 비조정 지역에는 해당이 없다. 일단은. 근데 이게 만약에 아까 대출 신청일 기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아직 지금 짓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여기가 규제 지역이 된다. 그러면 해당. DSR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런 정보를 전달할 때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공식화된 문서는 아니지만 금융위에서 각 은행들한테 이제 뭐가 내려갔대요. 네. 지침 문건이 내려갔는데 그 문건에는 이 규제 시행일 이전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수분양 기준이죠. 분양일자 기준. 그 분양일자 기준으로 받으신 분들한테는 이걸 적용하지 않겠다. 즉, 다행이다. 일단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전주 부리님은 DSR 규제가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입주 때까지 그 지역이 규제 지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DSR 규제 이전에 분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거에서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시까지 들어주셔가지고 조금 이해가 되게, 되실까요? 네. 이 DSR 규제가 좀 복잡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네. 내 DSR 어떻게 해야 되나? 요 계산하는 방법. 네. 자, DSR 규제 따지실 때 그냥 역으로 가시면 돼요. 역으로. 그러니까 DSR 40%를 넘는 금액은 대출 못 받는다. 일단 이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럼 내 DSR 기준 40% 기준의 대출 가능액을 구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코크님 연봉이 1억입니다. 네. 그럼 DSR이 40%죠? 그러면 코크님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은 얼마? 4천만 원. 그렇죠. 이렇게 역산하시면 돼요. 그럼 그 4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그 4천만 원에 들어갈 수 있는 대출은 담보대출도 있고 신용대출도 있어요. 이 두 개가 달라요. 계산하는 방식이.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은행 가서 물어보면 돼요. 제가 이거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매달 얼마의 원리금을 갚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럼 알려주죠? 그러면 그걸 1년치를 하면 그게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뭐 보금자리론 같은 게 그 금리가 2.85% 뭐 3% 정도 되거든요. 3% 잡으면 1년에 1250만 원 정도를 내게 돼요. 3억 대출 받았을 때. 주택담보대출 3억을 3% 금리로 받았을 때 연간 갚아야 되는 게 1250만 원인 겁니다. 대충 이해되시나요? 그럼 나머지 연봉 1억인 사람이면 4천만 원 중에 1250만 원을 뺀 2750만 원을 신용대출로 더 일으킬 수 있다. 신용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그럼 신용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 신용대출 전체 금액 있잖아요. 신용대출 전체 금액. 전체 금액을 10으로 나눕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의 신용대출이 있다. 그러면 내가 1년 올해 갚아야 될 그 신용대출의 원금은 1,000만 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거기에 신용대출의 이자가 5%라고 치면 연간 이자가 5% 500만 원이죠? 그럼 그 두 개 합치면 1,500만 원. 그러면 연봉 1억인 사람이 담보대출 3억을 받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이 1억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이 1년 동안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연간 합산 금액인 1,250만 원 그리고 신용대출의 합산액인 1,500만 원. 그래서 2,7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의 DSR은 27.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력이 있는 거예요. 대출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본인의 DSR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신용대출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금액은 더 적게 대출 네, 받아도.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분양받으신 분들 중에 담보대출 할 때 DSR이나 이런 게 앞으로 사실 분양 계속 있으니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입주 시점에 즉 주택담보대출 신청하는 시점에 신용대출 같은 거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올해 이제 7월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산이 되는데 그 뒤에 내년 7월, 그 다음에 7월 또 다르거든요. 근데 너무 복잡하고 오늘 일단 길어지니까 이건 제가 다음번 라이브 할 때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네. 네. 이게 라인님 말씀을 잘 해주셨고 일단은 여기 이제 댓글 보니까 채팅창에다가 얘기하시는 게 차주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주는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네. 돈을 빌린 사람을 차주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뭐 기타 대출 같은 거 들어가냐라고 하는데 기타 대출도 들어갑니다. 네. 신용대출, 그다음에 뭐 자동차 본인이 뭐 리스나 네. 렌트 뭐 하면은
그런 대출, 담보대출 들어가고 기타 대출 혹시나 들어가는 것들은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공제나 이런 것들은 그 카카오나 이런 데 보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데 보면은 그 저기 신용조회하는 거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본인이 대출 뭐 받았는지 다 나와요. 거기에 만약 공제가 있으면은 이제 그 공제도 데려가는 거고 만약 공제가 없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나인님께서 되게 정확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조금 대출이 앞으로 그전에는 9억 이상만 DSR이 적용했는데 이제는 이제 6억 이상 6억. 수도권 6억 이상 다 적용된다. 내년에는 더 확대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계산을 라인님께서 되게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살려주셨는데 사실 되게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다가 이제 DSR 맞아요. 계산기라고 치면은 그냥 딱 들어가면은 뭐 그냥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소득하고 딱 넣으면은 바로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나와요. 예, 그래서 뭐 저렇게 본인이 저게 다 이제 다 듣기 복잡하다. 그럼 제 부분만 다시 들으면서 뭐지? 계산기 딱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금방 계산이 될 거고 뭔지 시간만 쓰고.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되는지가 다 나온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너가- 월부의 네. 시청자분들은 네. 이거를 본인 스스로 이해하셔야 왜냐면 그래야 또 다음번에 비슷한 게 나왔을 때 딱 머리가 굴러가거든요. 저는 월부 시청도 현명해서 네. 이렇게 네이버에 딱 치면은 아니 지금 한 잠깐만. 3초 걸리거든, 아, 3초. 잠깐만요, 근데 잠깐만요. 3분째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잠깐만요. 지금 네. 구의조 얼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빨리 일단 빨리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하시면 너무 막 린치를 아니, 거시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힘드실까봐. 노만하니. 나도 막, 코크님 막 적고 있는데, 나 저걸 왜 적지? 네이버 치면 다 나오는 건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할 필요 그랬구나. 없네. 네, 그래요. 또 그 대출 중에 전세자금 대출은 포함이 안 되는. 됩니다. 네. 이 부분만 제가 네.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DSR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안심하셔도 괜찮다라고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아트페퍼님의 질문입니다. 저희는 위례에 거주 중입니다. 위례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집을 매매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위례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현금 플러스 LTV, 그러니까 대출 주담대 40% 플러스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한 후에 저희가 또 별도로 현금 플러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정책이 자주 바뀌고 대출이 많이 막혀 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 혹시나 가능할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이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집을 살 때 현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과 그리고 그 집을 주담대를 일으켜서 대출을 받은 것과 여기에다가 추가로 또 전세까지 맞춰서 집을 살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네. 이게 가능한가요? 뭐 안 되진 않는데요. 저기 적어 놓으신 것처럼 집값의 40% 대출은 안 나오죠. 네, 뭐 전세를 아니면 엄청 그렇지. 싸게 주거나. 그렇지. 왜냐면 월세를 전세하고 줘야 네. 대출이 합쳐져서 40%가 네, 돼야 그렇죠. 되는 거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담보 인정 비율을 대출이랑 전세금이 담보 인정 비율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 지역 같은 경우 위례는 투기과열지구니까 그런 곳 같은 경우는 40% 나머지 돈은 내가 다 있어야 돼요. 신용대출 1억 한도 정도까지 빼고. 그러니까 그건 일단은 상식이니까 그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지금 현실적으로 집을 살 때 있어서 네. 사람들이 입주 가능한 물건 자체를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수도권에서. 맞아요. 물론 단지나 지역마다 조금씩의 편차는 있지만 지금 입주 가능 매물 자체가 매물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집을 산다 쳤을 때 거기 집을 딱 보러 가갖고 사서 그 날짜 잔금날에 맞춰서 딱 들어가는 것보다 일단 내가 어디선가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그 집을 미리 사놓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 전세대출 관련된 규제 내용을 생각보다 너무 모르세요. 저한테 메일로도 이게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해야지 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미리 집을 사놓고 나중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고 싶다 하는 분들, 특히 그분들 중에 내가 살고 있는 전세에 전세 대출이 들어있다. 이분들은 지금부터 이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사할 때 이제 낭패를 면하실 수 있어요. 작년 7월 10일 이후부터 2020년 7월 10일 이후부터요. 그 이후에 전세 대출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시게 되면 즉시 전세 대출 회수가 됩니다.
일단. 근데 이거는 입주 가능한 집을 샀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보통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 그 전세대출 해준 금융기관에서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돌리거든요. 네. 자, 이 사람 집 샀나 안 샀나를 계속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집 사고 나서 최대한 3개월 안에는 상환 요구가 올 거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입주하고 뭐 하고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규제 지역 안에서 전세 살고 있는데 규제 지역 안에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이 집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실적으로는 입주 가능한 매물보다 새낀 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에 3개월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전세 대출 회수하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그 내가 산 집에 전세 대출 만기까지 그 전세 만기까지만 유예를 해줘요. 딱 그 만기까지. 그 만기가 지나면은 전세 대출을 반드시 갚아셔야 돼요. 그 만기까지.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바로 들어가셔야 된다. 입주하라는 얘기. 입주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이슈가 있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한 이슈가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 계약갱신 청구권은 6개월 이내에 행사하면 땡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임차로 살고 계신 내가 산 집에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 나 계약갱신 청구권 쓸 건데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필히 내가 전세 살고 있으면 그 집에 계약갱신 청구권 그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집을 사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 전세 만기 때 내가 들어간다. 그 날짜에 맞춰서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 대출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집이 지금이 5월 21일이니까 예를 들면 6월 1일이 만기예요. 올해 6월 1일, 아니 올해 12월 1일이 만기라고 칠게요. 현실적으로. 근데 제가 산 집의 전세 만기가 내년 2월인 거예요. 내년 2월 1일인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내년 2월 1일까지 내가 집주인이랑 얘기가 되면은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이랑 뭐 한 달 정도 더 살게요, 2달 더 살게요 얘기가 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 전세 대출의 만기가 내가 산 집의 전세 만기보다 빠르면 전세 대출 회수 바로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지만 내가 집을 살 때 새낀 집, 내가 전세 살면서 새낀 집을 산다. 그러면 내 전세 만기보다 그 사는 집의 전세 그 전세 만기 있죠. 이 내가 매수한 집의 전세 만기가 앞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 2달, 3달을 또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전세 대출 갚고. 물론 갚고도 뭐 할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보다 이게 많이 안 다뤄져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내 집 마련하실 때 참고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서 저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네. 너보다는 이것도 계산하는 혹시 계산은 아니고 사실은 지금 나혜님이 설명 잘해줘가지고 제가 계속 들으면서 혹시 빈틈이 있나 봤는데 빈틈 없이 너무 잘했어요. 잘했고 잘했대요. 여기 채팅하신 분한테 좀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거가 이제 무조건 이제 다주택자는 무조건 이제 이런 게 안 되냐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투기적 투기과열지구에 3억 초과 아파트 갖고 있으면은 전세 대출이 안 돼요.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이제 하셔야 돼요. 네. 요 채팅창만 답변 드렸습니다. 네. 그 전세 만기까지는 유예가 된다고 했잖아요. 내 전세 대출이. 네. 근데 그 매수한 집이 갱신권을 쓴 거에 대해서는 유예가 안 되는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집 자체를 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럼 입주가 안 되잖아. 예. 그래서 6개월 네. 만기가 임차인 만기가 6개월 전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사는 동시에 통보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입주할 거라고. 입주할 예정이라고. 네. 새끼에서 집을 매수해야 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새끼면 좀 더 싸게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덥석 살 게 아니라 주의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네.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막 소송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남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내가 맞아요. 모르고 하는. 네.